안녕하세요. 박희준입니다. 머니24 헤드라인입니다. 우리나라가 15년 만에 유엔 안전보장이사의 비상임 이사국으로 다시 선출됐습니다. 뉴욕 증시는 미국의 주간 실업보험 청구자 수가 급증하고 구글이 실망스러운 실적을 발표하며 하락했습니다. 미국 노동부는 지난주 새로 실업수당을 청구한 건수가 38만 8천 건으로 그 전주보다 4만 6천 건이 늘었다고 밝혔습니다. 긴축에 반대하는 그리스의 노동계가 24시간 총파업을 벌여 그리스가 또다시 마비 상태에 빠졌습니다. 세계 최대 인터넷 업체인 구글은 지난 3분기 순이익은 21억 8천만 달러, 주당 6.53달러로 집계됐습니다. 유럽연합 정상들은 벨기에 브뤼셀에서 회의를 열어 그리스를 비롯한 유로존 위기 해법을 논의했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희준의 여보세요. 주말을 앞둔 금요일입니다. 2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글로벌 마감 시장부터 살펴봅니다. 박지은 외신캐스터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박지은 외신캐스터. 네, 시황센터입니다. 먼저 뉴욕 증시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장 초반에는 줄곧 상승세를 달리다가 세계 최대 검색업체 구글이 3분기 매출과 순이익이 모두 시장 전망치를 밑돌았다고 발표하면서 상승폭을 크게 줄였습니다. 그러다가 이내 파란불을 켜면서 하락하는 상황 연출했습니다. 마감지수 알아보겠습니다. 다우지수 약보합권에서 마감이 됐습니다. 13,548을 기록했고요. 나스닥 지수 1% 조금 넘게 내려가면서 3,072, S&P 500 지수 0.24% 밀리면서 1,457로 장을 마감지었습니다. 네, 다음으로 유럽 주요 증시 살펴보겠습니다. 나흘 연속 상승 마감했습니다. 유럽연합정상회의에서 해결책이 나올 것이라는 기대감이 증시를 상승세로 이끌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미국 제조업 지표가 호조를 보인 점도 지수 상승에 힘을 보탰습니다. 유럽 주요 증시 자세히 보시겠습니다. 영국 FTSE 지수 0.1% 소폭 오르면서 5,917을 기록했습니다. 독일 닥스 지수 0.58% 역시 강세를 보이면서 7,437, 프랑스 카크 지수 소폭 상승하는 모습 보이면서 3,535로 장을 마감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아시아 살펴보겠습니다. 중국의 3분기 국내 총생산 성장률이 3년 만에 최저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어제 중국 증시는 상승 마감했는데요. 이제 경기가 바닥을 쳤고 회복할 일만 남았다는 기대감이 확산된 것으로 보입니다. 아시아 지역 주요 증시들 자세히 보시겠습니다. 일본 니케이 지수 경기 부양에 대한 기대감으로 큰 폭으로 올랐습니다. 2% 급등하면서 8,982를 나타냈습니다. 중국 상해종합지수 1.24% 역시 큰 폭으로 오르면서 2,131, 홍콩 항생지수 0.48% 강세 보이면서 21,500선에서 장을 마감지었습니다. 지금까지 시황센터였습니다. 네, 박지은 외신캐스터와 함께 글로벌 마감 시황 살펴봤습니다. 이번에는 머니국의 이나연 기자 전화 연결해서요. 관련 내용을 자세히 한번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나연 기자. 네, 머니국입니다. 뉴욕 증시는 구글이 부진한 실적을 발표하고 미국 고용 지표도 악화되면서 하락했습니다. 세계 최대 인터넷 업체인 구글은 3분기 순이익이 21억 8천만 달러, 주당 6달러 53센트로 지난 같은 기간에 비해 20.1% 감소했다고 발표했습니다. 같은 기간 매출은 45% 늘어난 141억 달러를 기록했지만 광고 트래픽을 일으킨 웹사이트들에 대한 보상을 뺄 경우 113억 3천만 달러에 그칩니다. 이는 순이익이나 매출 모두 애널리스트들의 예상에 못 미치는 것으로 구글 주가는 전날보다 8%가량 떨어졌습니다. 구글 실적은 장이 마감된 후 발표될 예정이었지만 실적 보고를 대행하는 업체가 사전 승인 없이 이를 증권거래위원회에 보고하는 바람에 일반에 공개되면서 낙폭이 더욱 커졌습니다. 나스닥 시장위원회는 주가가 폭락하면서 구글 주식의 거래를 잠정 중단시켰지만 구글이 속한 나스닥 지수 하락폭이 컸습니다. 지난주 미국의 신규 실업수당 신청자 수는 38만 8천 명으로 4만 6천 명이나 늘어났습니다. 이처럼 수치가 크게 늘어난 것은 그 전주의 통계 집계 과정에서 한 개 주가 분기별 고용 통계를 내지 않아 왜곡되기 때문이라고 미국 노동부는 설명했습니다.
유럽 주요 증시는 나흘 연속 상승세로 마감했습니다. 범유럽권 지수인 스톡스 유럽 600 지수 장중 0.3%까지 떨어졌다가 낙폭을 회복하면서 0.2% 오른 276.3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EU 정상회의가 성과를 낼 것이라는 기대감에다가 스페인의 중기 국채 금리가 소폭 하락했다는 소식이 상승세를 이끌었습니다. EU 정상들은 22의 역할 확대 방안을 논의했지만 22의 은행 감독권 범위를 둘러싼 이견은 여전한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스페인이 중기 국채를 이전보다 낮은 금리에 발행하면서 기준물인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도 떨어질 것이라는 기대감이 시장에 긍정적으로 영향을 끼쳤습니다. 지금까지 글로벌 마감 시황이었습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우리나라가 15년 만에 유엔 안전보장이사의 비상임 이사국으로 다시 선출됐습니다. 우리나라는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치러진 투표에서 전체 193개 회원국 3분의 2 이상의 지지를 확보해 지난 1996년부터 1997년에 이어 두 번째로 안보리에 진출했습니다. 안보리는 15개국으로 구성돼 있으며 상임이사국 5개를 뺀 나머지 비상임이사국은 2년 임기로 해마다 5개국씩 번갈아 선출됩니다. 뉴욕 증시는 미국의 주간 실업보험 청구자 수가 급증하고 구글이 실망스러운 실적을 발표하면서 하락했습니다. 뉴욕 증권거래소에서 다우지수는 0.06% 하락한 13,548.94에 거래됐습니다. S&P 500 지수는 0.24% 떨어진 1,457.34에 움직였고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는 1.01% 떨어진 3,072.87을 나타냈습니다. 미국 노동부는 지난주 새로 실업수당을 청구한 건수가 38만 8천 건으로 그 전주보다 4만 6천 건이 늘었다고 밝혔습니다. 56개월 만에 가장 낮은 수치라고 밝혔던 그 전주에 34만 2천 건은 미국 내 한 주가 분기별 고용 통계를 내지 않아 수치가 왜곡된 결과라고 설명했습니다. 미국의 지난주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시장 전문가들의 예상치인 36만 5천 건보다도 높았습니다. 긴축에 반대하는 그리스의 노동계가 24시간 총파업을 벌여 그리스가 또다시 마비 상태에 빠졌습니다. 도심 주요 대중교통편과 아테네 공항 일부 항공편은 끊겼고 응급실을 제외한 병원과 상당수 공공기관, 상점도 문을 닫았습니다. 아테네 의회 앞 광장에서는 7만여 명이 시위를 벌이다 경찰과 충돌을 일으켰으며 시위 현장에서 한 65세 남성이 심장 발작을 일으켜 숨졌습니다. 최근 한국 증시는 방향을 잃은 흐름입니다. 코스닥은 큰 폭으로 빠졌지만 코스피는 소폭 상승하며 엇갈린 모습을 보였는데요. 10월 하반기 한국 증시 전망을 소환한 기자가 전합니다. 18일 한국 증시는 방향을 잃은 모습이었습니다. 코스피는 소폭 상승했지만 코스닥은 2.66%나 내려앉았습니다. 중소형주 중심의 코스닥이 너무 빠른 속도로 오르다 보니 조정에 들어갔다는 분석입니다. 중소형주 일부 테마에 이제 많이 몰렸던 경향이 있는데 중소형주에 몰렸던 게 좀 완화되는 그런 느낌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본격적인 어닝 시즌이지만 실적이 실망스럽기 때문에 전문가들은 해외 경제 상황을 주목해야 한다고 설명합니다. 해외 경제 중 특히 주목해야 할 곳은 중국과 스페인. 중국 경제가 3분기 경제 성장률이 3년 내 최저치를 기록했지만 바닥을 찍었다는 것에는 모두가 동의합니다. 7, 8월에 비해 9월의 흐름이 좋은 것이 반등의 신호탄이라는 분석입니다. 산업 생산은 4개월 만에 상승세로 방향을 틀었고 소매 판매 증가율은 지난 3월 이후 최고 성적을 거뒀습니다. 11월 8일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는 것도 호재입니다. 새로운 정부가 출발하면 있어가지고 지금 중국 경제가 문제가 많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경기 부양이 나설 거로 보여지거든요. 스페인이 구제금융을 신청하는 것도 위험자산 선호 심리를 증가시켜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이와 함께 원달러 환율이 1,100원 밑으로 떨어지는 원화 강세가 이어질 경우 자동차 등 일부 종목은 피해가 우려되는 만큼 환율 추이도 지켜봐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엠머니 서한안입니다. 세계 최대 인터넷 업체인 구글은 지난 3분기 순이익은 21억 8천만 달러, 주당 6.53달러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지난해 동기에 27억 3천만 달러보다 20.1% 감소한 것입니다.
매출은 113억 3천만 달러를 기록해 전년에 75억 1천만 달러에 비해 큰 폭으로 증가했지만 전문가 예상치인 118억 6천만 달러에는 미치지 못했습니다. 유럽연합 정상들은 벨기에 브뤼셀에서 회의를 열어 그리스를 비롯한 유로존 위기 해법을 논의했습니다. 정상들은 이틀 동안 열리는 회의에서 은행동맹과 재정통합 등 유로존 해법을 논의하고 그리스와 스페인 등 위기 국가 지원 방안을 협의할 예정입니다. 프랑스와 올랑드 대통령은 첫날 회의에서 유로존 모든 은행을 유럽중앙은행 지위 아래 관리하는 은행동맹안의 합의에 내년 1월부터 시행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가 금융거래세를 활용해 유로존 경제 성장을 견인하기 위한 프로젝트 펀드를 조성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메르켈 총리는 독일 연방 하원 연설에서 이같이 제안하고 펀드는 제한된 기간에 프로젝트별로 자금을 지원하게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메르켈 총리는 새로운 프로젝트 펀드를 사용하려면 국가 경제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조건에 동의해야 한다고 전제했습니다. 영국 법원이 삼성전자의 손을 들어주면서 애플이 자기 돈을 들여 삼성 갤럭시 탭을 홍보해야 할 처지가 됐습니다. 삼성전자의 외신에 따르면 영국 항소법원은 삼성전자가 애플의 디자인 특허를 침해하지 않았다고 판결했습니다. 항소법원은 삼성전자가 애플의 디자인 특허를 침해하지 않았으며 애플은 유럽 지역의 자사 홈페이지와 영국 일간지에 갤럭시 탭이 아이패드 디자인을 베끼지 않았다는 내용의 광고를 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주식시장의 지지부진한 흐름으로 펀드 시장이 위축되면서 2년 새 자산운용사의 펀드 설정 규모는 무려 13조 원이나 줄었습니다. 하지만 이 와중에도 끊임없이 논란이 됐던 계열사 펀드 밀어주기 관행은 여전한 것 같습니다. 최은진 기자가 전합니다. 지난 2010년 9월부터 2년간 펀드의 설정 원본은 10조 원 이상 줄었습니다. 자산운용사의 설정 규모 역시 13조 원이나 줄었습니다. 운용사 수는 늘었지만 규모는 계속 감소하고 있습니다. 업계 1위인 미래에셋 자산운용사는 13조 2천억 원이나 줄어 가장 큰 폭의 감소세를 보였습니다. 위기 이후에 많이 물려 있었기 때문에 수익을 이제 회복하는 과정에서 이제 환매하고 이런 흐름이 계속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최근에는 불확실성이 계속 또 높아지고 있으니까. 반면 KB 자산운용사는 설정 규모가 5조 원이 늘어 가장 큰 폭의 증가세를 보였습니다. 하지만 이 성과는 계열사 밀어주기 영업으로 이룬 것으로 풀이됩니다. KB 자산운용 상품의 76.3%는 국민은행과 KB투자증권 등 계열사에서 판매돼 운용사 가운데 계열사 판매가 가장 많았습니다. 투자자가 이제 신뢰하려면은 자기가 그때 좋은 펀드를 권유를 해줘가지고 수익률이 높은 펀드에 돈이 많이 몰려서 그래서 투자자들이 만족을 하게 되면 자연히 투자자들이 신뢰를 갖고 펀드에 들어올 거 아니에요. 선순환을 억제하거나 인 요인이 그런 거겠죠. 금융위원회는 계열사 판매 비율을 50% 이하로 제한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관행처럼 굳어진 영업 행태를 얼마나 바꿀 수 있을지 의문이 듭니다. M머니 최은진입니다. 미국 9월 경기 선행지수가 예상보다 크게 오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국 민간경제연구기관인 컨퍼런스 보드는 9월 경기 선행지수가 전월보다 0.9% 상승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지난 8월 0.4% 하락한 뒤 한 달 만에 크게 반등한 것으로 전문가 예상치인 0.2%를 크게 웃도는 수치입니다. 독일과 프랑스 두 정상이 유럽연합 회원국 정부 예산 통제 구상을 놓고 대립각을 세웠습니다. 앙겔라 마르켈 독일 총리는 연방 하원 연설에서 EU 회원국이 재정적자 규정을 어길 경우 해당국 예산안을 거부할 수 있도록 하자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반면 프랑스와 올랑드 프랑스 대통령은 사회당 지도부 모임에서 EU 정상회의의 주제는 은행연합에 관한 것이라며 EU 회원국 정부에 대한 예산 통제를 반대했습니다. 경영난에 허덕이는 핀란드 휴대전화 업체 노키아가 6개 분기 연속 손순실을 기록했습니다. 노키아는 지난 3분기
순실이 9억 6,900만 유로로 지난해 같은 기간 6,800만 유로에 비해 대폭 확대됐다고 발표했습니다. 3분기 매출액은 72억 4천만 유로로 작년 동기 대비 19% 감소했습니다. 불황의 문을 닫는 주유소가 하루에 14개에 달하는 가운데 축구장보다 더 큰 주유소가 등장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차 100대가 동시에 기름을 넣을 수 있다고 하는데 김유경 기자가 소개해드립니다. 인천의 한 주유소. 한창 바빠야 할 시간이지만 영업을 하지 않습니다. 장기 불황으로 기름 살 돈이 없어 문을 닫았기 때문입니다. 불황과 시장 구조 조정으로 휴업하는 주유소는 하루에 14곳. 한 달에 400여 개의 주유소가 문을 닫고 있습니다. 이와 달리 축구장보다 더 넓은 세계 최대 규모의 주유소가 문을 열면서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부지 면적만 9,900제곱미터, 셀프 주유기 48대로 차량 100대가 동시에 기름을 넣을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이 주유소는 100원에서 200원 정도 기름값이 쌉니다. 대구하고 기름 차이가 한 75원 차이 나거든요. 그래가지고 인천 왔다가 가는 김에 그 기름 한 300리터 정도 엮어 갑니다. 저렴한 기름 공급이 가능한 것은 45,500드럼, 한 번에 165억 원어치 승용차 15만 2천 대가 가득 기름을 채울 수 있는 저장시설 때문입니다. 국제 유가 변동에 따라 단가를 최대한에 낮출 수 있고 셀프 주기를 설치해서 절감되는 관리비를 판매 가격에 적용하고 있습니다. 이제 주유소 시장에도 가격 파괴와 대형화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머니 김유경입니다. 네, 취업 시즌이죠. 취직을 준비하는 사람들 그리고 기업의 인사 담당자들 모두 바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대기업도 좋지만 참한 중소기업을 고르는 전략도 효과적이라는 생각입니다. 정영석 기자가 취업 현장을 살펴봤습니다. 대학 4학년인 서병화 씨는 오늘 저녁도 어김없이 아르바이트에 나섭니다. 대기업 입사를 준비해온 서 씨는 낮엔 취업 준비를, 밤에는 생활비를 위해 아르바이트를 합니다. 대기업 가기가 힘들기도 하고 그뿐만이 아니라 저뿐만이 아니라 제 친구들도 대기업을 다 생각하고는 있지만 쉽게 원서를 내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같은 날 밤 서울의 한 대기업 인사팀. 새벽 2시가 넘었지만 신입사원 1차 면접자를 가려내려고 김 과장은 며칠째 밤을 새웠습니다. 좀 며칠째 철야 작업을 하고 있고요. 지원자들 가운데 옥석을 가리기 위해서 저희 직원들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 기업은 58명 모집에 4천여 명이 몰려 무려 70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습니다. 올해 하반기 대기업 공채에는 여전히 몰림 현상이 반복됐습니다. 삼성이 4,500명 모집에 8만 명이 몰렸고 SK와 롯데도 70대 1이 넘는 경쟁률을 보였습니다. 대기업에 사람이 몰리자 중소기업에서 꿈을 키우는 젊은이들도 있습니다. 입사 4개월 차 신입사원 조은아 씨. 한때 대기업에 20번 이상 지원했지만 지금은 이 회사의 1등 사원이 되는 게 꿈입니다. 다른 대기업을 입사한 친구들보다는 아무래도 좀 배울 수 있는 부분이 훨씬 더 많이 배우고 있는 것 같아서. 실제로 지난 7월 삼성의 우수 협력사가 모여 취업 박람회를 열자 예비 취업자들이 인산인해를 이뤘습니다. 고용노동부가 금년도 튼실한 중소기업으로 15,000개를 선정했습니다. 이러한 기업들에 취업을 하게 되면 개인의 꿈과 회사의 비전을 키워나가는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내 손으로 회사를 키워보겠다는 야심찬 꿈을 가진 젊은이들이 중소기업의 문을 두드리고 있습니다. 머니 정영석입니다. 네, 혹시 은행에서 보안 승급이 필요하다는 문자 메시지 받으신 적 있으신지요? 조심하셔야겠습니다. 신종 피싱 범죄 수법인데요. 개인정보를 입력하면 아예 새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아서 돈을 빼갔다고 합니다. 박상정 기자입니다. 한 남성이 현금 인출기에서 돈을 송금하려 합니다. 잠복했던 경찰이 쏜살같이 달려가 곧바로 수갑을 채웁니다. 붙잡힌 사람은 중국에서 귀화한 25살 이모 씨. 이 씨 등 4명은 개인정보를 빼내 통장에서 가로챈 돈을 중국으로 보냈습니다. 문자를 이용한 이른바 신종 스미싱 수법에 72명이 2억 7천만 원을 뺏겼습니다. 공황 상태가 오는 게 바로 그런 상태인 것 같아요. 정신적으로. 굉장히 복잡한 감정이 있더라고요. 이들은 보안 승급이 필요하다며 국내 은행을 사칭한 문자를 보내
가짜 은행 사이트 접속을 유도했습니다. 피해자들이 보안카드 등 개인정보를 입력하면 새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아 돈을 빼갔습니다. 인증서 재발급 때 발송되는 문자를 보지 못하도록 한밤중에 인증서를 발급받는 치밀함을 보였습니다. 한국에 있으면 알바할 거 많다고 그래서 번호 알려주고 제가 그 번호로 전화하고 알바 시작하게 된 거예요. 실제 해당 기관의 번호까지 사용해 피해자들을 그대로 믿게 했습니다. 경찰은 은행에서 절대 문자 메시지로 홈페이지 접속을 유도하지 않는다며 은행 전화번호가 찍혔더라도 사기 문자에 속지 말라고 당부했습니다. M머니 박상정입니다. 네, 집중 관찰 시간입니다. 오늘의 관찰 종목 알아봐야겠죠. 매 시간 릴레이로 종목을 실시간 분석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종목은요, 대한항공입니다. 토로스증권 박준현 차장 전화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차장님? 안녕하세요. 네. 대한항공 우리나라 대표 항공사인데 대표적인 또 원화 강세 수혜주로도 꼽히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간단히 분석을 좀 해주시죠. 그렇습니다. 우리나라의 대표 국적 항공사죠. 네. 매출액의 57%가 국제선 여객에서 발생하고 있고요. 26%가 화물 부분에서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영업원가의 약 40%가 유류비가 차지하고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그동안 경기 침체와 고유가 시기가 겹치는 국면에서 이익을 낸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난 2분기부터는 외국인의 입국 수요와 환송 수요가 증가하면서 대규모 이익을 2분기, 3분기 지금 내고 있는데요. 역시 그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원화 강세의 수혜도 있었지 않나 생각합니다. 연평균 원달러 환율이 10원 하락할 때 현금 흐름 측면에서 약 200억 원 정도의 영업이익, 그리고 달러 부채가 지금 77억 달러 정도 보유를 하고 있는데요. 770억 원의 외화 평가손익이 계상되는 효과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최근 주가는 좀 부진한 편인데요. 한국 항공우주 인수 관련한 불확실성 때문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지금 현재 한국 항공우주가 인수자금이 1조 3천억에서 5천억 원 정도 예상이 되고 있는데 대한항공의 상반기 말 연결 기준 부채가 20조 원입니다. 부채 비율이 지금 829%에 달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좀 여기에 관련해서 부채 비율이 너무 높은데 굳이 그걸 인수해야 되는가라는 어떤 시장 반응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지금 현재 이자 지급성 부채 같은 경우에 15.4조 원, 이 중에 39%가 6조 원이 항공기 도입 관련된 리스 부채인데요. 이 리스 부채 같은 경우에는 이자율이 2%대 초반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인수 자금이 혹시 인수를 한다 하더라도 크게 부담이 되는 수준은 아닐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뭐 수급 상황 포함해서요. 어제 마감 사항 좀 살펴봐 주시죠. 예, 어제는 3일째 오르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기관이 4일 연속 순매수를 해주고 있고요. 외국인도 2일 연속 순매수를 해줘서 어제는 이제 쌍끌이 매수를 보여줬습니다. 네. 고점 대비해서는 조금 밀리는 모습이었습니다만은 일단은 상승 흐름을 좀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일단 한국 항공우주 인수 관련해서 그동안에 외국인과 기관의 매물이 나왔지만 어닝 시즌에 이제 들어가게 되면서 수급이 개선되고 있다고 보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우리 투자들 어떤 전략을 가지고 대한항공에 좀 투자를 해야 될지 짚어주시죠. 저는 좀 개인적으로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데요. 네. 일단 글로벌 항공사 대비해서 유일하게 수익성이 개선되고 있고요. 한국 항공우주 인수 불확실성이 좀 해소된다면은 국제 여객 수요의 구조적인 성장에 따른 수익성이 부상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화물 수요 같은 경우에도 지금 미국의 주택 경기를 비롯한 지표들이 지금 나아지고 있기 때문에 소비 증가의 수혜를 볼 것으로 좀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이른 시간 말씀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토로스증권 박준현 차장과 함께요. 대한항공 같이 한번 분석해봤습니다. 네, 어제 발표된 내용이죠. 생애 최초 주택 구입 자금 대출 금리와 전세 자금 대출 금리를 내린다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이 밖에 부동산 이슈들 몇 가지가 좀 있죠. 이 내용들을 실수요자들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치게 될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튜디오에는 명지대학교 부동산대학원의 권대중 교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교수님? 안녕하세요. 예. 자, 어제 발표가 있었는데 무주택 서민의 주거 안정을 지원하는 국민주택기금 대출 금리가 이제 0.5% 내려간다라는 이제 얘기가 있었는데요. 관련되는 내용을 좀 짚어주시죠.
어제 정부가 이제 발표한 내용이 금년도 12월부터 이제 중순부터 시행할 계획인데요. 예. 이제 발표만 한 상태입니다. 근로자 서민주택 자금이 현재 지금 5.2포인트 정도의 그 이자를 받고 있는데요. 0.5포인트 내리는 4.7포인트 정도 이제 하향할 계획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상해 제초주택 구입 자금이 지금 4.2포인트입니다. 이것이 지금 이제 한 3.7포인트, 역시 0.5포인트 내릴 계획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전세 자금도 역시 4.0포인트에서 3.5포인트로 예. 각각 내릴 계획인데 아마 이번 달에 그 기준금리가 하락하면서 인하됐죠. 예, 예. 인하되면서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 것 같습니다. 사실 뭐 정부는 이번에 이제 대출금리 인하로 무주택 서민들이 전세나 주택자금 마련에 부담이 좀 한층 가벼워질 거다라고 그렇죠. 예상을 하고 있는데 네. 그러면서 이제 좀 부동산 시장의 활성화를 기대하겠죠. 효과가 있으리라고 보시는지요? 지금 일시적으로 취득세 면제나 양도세 면제나 취득세 감면 혜택이 연말까지 이어지기 때문에 네. 아마 조금 영향이 있지 않겠는가. 반짝 시장이 지금 일어나고 있거든요. 예. 10월, 11월, 12월 한 3개월 정도 미분양 아파트라든지 또 저가 아파트 또 소형 아파트 위주로 조금은 거래가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그런 얘기가 이제 9월 달에 거래를 보면은 한 40포인트 이상 그 거래가 없었습니다. 네. 아마 대기 수였던 것 같아요. 이런 정부의 발표 때문에 거래를 중단하거나 미뤘던 것 같은데 그런 현상이 이제 10월 달에 좀 나타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거기다 또 이 그 금리까지 좀 낮춰져 버린다 그러면 실수요자 위주로 좀 영향을 주지 않겠나. 네, 그렇게 전망할 수 있겠습니다. 조금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시는 거죠. 네. 근데요, 교수님, 1억 원 대출을 받을 경우에 제가 지금 잠깐 말씀하신 중에 계산을 해보니까 1억 원 대출 받으면 한 50만 원 이자가 줄어든단 말이죠. 네. 그러면 뭐 한 달에 한 4만 원 정도 부담이 줄어드는 줄어드는데 거죠. 네. 한 달에 4만 원 정도 부담을 줄여준다고 해서 이게 주민의 그 서민들의 전세나 주택 자금 마련의 부담을 또 얼마나 덜어줄 수 있을지, 또 부동산 시장을 또 얼마나 금리가 조금 활성화할 수 낮아지는 것도 있을지. 예. 금리가 낮아지면은 부동산 가격이 올라야 되거든요. 예. 근데 요새 뭐 저금리인데도 불구하고 부동산 가격이 오르지 않는 이유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죠. 예. 외생 변수도 있고 예. 또 내부적으로 경제가 안 좋은 것도 있는데 꼭 이 금리가 낮췄다 해서 거래가 꼭 이루어지는 건 아니고요. 지금 현재는 네네. 취득세 그 부분이 더 혜택이 있어요. 크겠죠. 9억 원 이하 같은 경우는 지금 4%의 취득세가 1%만 내거든요. 네. 9억 원에서 12억 원 사이는 지금 4%가 2% 내고 12억 원 넘는 것들은 뭐 지금 한 3% 가까이 지금 정부가 이제 연말까지 내게 돼 있는데 취득세도 면제되는 데다가 금리마저 낮아지니까 그나마도 실수요자 위주로 좀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겠나. 시장에서는 지금 아주 실수요 위주로 조금씩 거래가 되는 것 같아요. 이게 뭐 부동산 시장의 전반적인 거래 시장을 활성화시키는 데는 미미하지만 일시적인 현상일 것 같습니다. 네. 취득세, 양도세 감면과 이제 이 금리 인하가 맞물리면서 아무래도 조금 부동산 시장이 좀 나아질 거라는 기대는 드는데, 근데 정부가 이번에 이제 이것을 낮추면서 이제 한 얘기가 무주택 서민들의 어떤 주택 마련이나 전세 부담을 덜어주고자 하는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한 뭐 9억이나 12억 정도 하는 집을 살 때는 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겠지만 사실 이게 우리 서민들이 뭐 1억 미만의 어떤 전세 자금을 마련할 때는 그 주어지는 혜택이 제가 보기에는 뭐 한 달에 제한된다고 몇만 봐야죠. 원밖에 안 네, 되니까 네, 이것이 제한된다고 얼마나 봐야죠. 서민들을 위한 대책인지 조금 의심스러운 면이 있어서 제가 한번 여쭤봤었고요. 네.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무주택자 이게 또 이제 정의하는데 조금 어려움이 있는데 이 범위가 좀 이번에 좀 넓혀진다는 얘기가 있어요. 네, 그 부분 금액이 좀, 넓어졌습니다. 네, 좀 짚어주시죠. 지금 보통 시청자들이 이제 보시기에는 무주택자면 주택이 없어야지 무주택자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제 정부에서 이게 60평방미터 전용 면적 평수로 따지면 18평입니다. 그 이하 주택이면서 5천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무주택자로 인정을 했고요. 이것이 이제 이번에 바뀌는 게 면적은 변함이 없고 금액만 7천만 원으로 올렸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뭐 12월부터 이제 시행할 계획이지만은 60평방미터 이하의 주택이면서 7천만 원 이하 주택을 무주택자로 간주하겠다는 얘기죠. 그럼 일반 민영 아파트를 분양받는 사람들은 주택 청약 그 제도에서 상당히 유리한 입장에 설 수가 있고요. 물론 단지 이제 보금자리 주택 지역에서는 이게 이제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네. 예, 그래서 서민들 중에서도 무주택자로 또 소형 아파트나 소형 주택에 근무하는 사는 사람들은 좀 혜택을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무주택자가 집이 없는 사람들이 아니라 집값이 좀 낮고 평수가 면적이 적은 작고 것을 주택이, 가지고 예, 있는 예. 서민들은 이제 무주택자들하고 이제 또 정의를 하는군요. 예. 자, 근데요, 오늘 매일경제인데 이면 기사를 보면 지금 뭐 재밌는 그 타이틀이 네. 있습니다. 큰 집 사면 땅 치고 후회. 네. 뭐 좀 얘기 좀 해주시죠.
지난번에 아마 교수님 좀 짚어주신 내용이긴 한데요. 예. 지난번 그 2010년도 11월 달에 전수조사한 내용 중에 이제 인구 주택 센서스 조사에 보면은요, 전반적으로 이제 가구 수가 분화되면서 가구 수가 지금 한 1,795만 가구 정도 됩니다. 예. 이게 이제 2013년도 이후에, 2015년도 이후에는 약 한 1,919만 세대로 이제 늘어난다고 그러는데 인구는 늘어나지 않는데 불구하고 가구 수가 늘어나거든요. 그것이 바로 이제 1, 2인 가구가 증가해서 그렇습니다. 지금까지는 이제 4인 가구, 3인 가구가 많았는데 점점점 가구 분화되면서 1인 가구가 늘어나기 때문에 주택 자체가 소형으로 변하는 겁니다, 이제. 거기에다가 이제 30대, 40대가 주택을 구입하는 과정에 이전 수요가 있거든요. 소형 주택을 갖고 있던 사람이 경제가 좋아지고 소득이 증가하면 좀 나은 주택, 큰 주택으로 옮겨가는 세대 그 수요가 큰 주택보다는 적은 주택이나 중간 정도의 주택, 뭐 한 109평방미터 이하, 85평방미터 사이에서 그런 걸로 옮겨가는 수요가 점점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중대형 아파트 가격이 떨어지거나 수요가 줄지 않느냐. 2010년도에 1인 가구 평균을 보면요, 23.3%나 됩니다. 전체 가구 수에. 굉장히 많습니다. 이게 지역별로는 좀 차이가 있어요. 지방 같은 경우는 뭐 26%도 있고요. 그런 현상은 왜 그러는가 하면 이제 지방에 오히려 1인 가구가 그게 이제 그 고령화 사회가 되면서 이제 노인 인구층이 늘어나서 이제 그런 현상이 생기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1인 가구가 늘어나는 거는 이제 노부부가 살다가 한 번이 사회를 하게 되면 그럼 이제 그 인구가 늘어나고 도심지 같은 경우에 1인 가구가 늘어나는 것은 이제 늦은 결혼과 독신 풍조가 좀 있어요. 그래서 지금 30대 그 젊은 층들이 결혼을 하지 않고 혼자 사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래서 이제 1, 2인 가구가 늘어나지 않나. 이런 현상은 뭐 부동산 시장의 트렌드 변화라고 봐야 돼요. 외국 경우는 어떻습니까? 외국도 많이 그렇죠. 일본 같은 경우는 우리보다 먼저 앞서서 1인 가구, 2인 가구가 많이 늘어났죠. 그래서 이 일본 같은 경우는 도쿄나 오사카 같이 이제 그 도심지 같은 경우는 소형 주택이 많아요. 그리고 이제 조금 교외로 나가면 오히려 우리보다는 주택이 넓습니다. 1인당 주거 면적이 일본이 우리보다 넓거든요. 거기는 뭐 37평방미터 정도 되고요. 2004년도 기준으로 봐도 미국은 68평방미터나 됩니다. 1인 가구, 1인당 주거 면적이. 근데 이쪽은 우리하고 좀 차이가 달라요. 그거 무슨 얘기냐면은 우리는 주거의 트렌드가 아파트 위주로 되어 있습니다. 50% 이상이. 일본은 단독주택 문화입니다. 아파트 문화가 아니고. 그래서 도심지의 단독주택의 넓은 평수를 갖지 못하니까 소형 평수의 공동주택으로 몰려다니는 현상, 또 몰리는 현상이 있기 때문에 일본의 그 도쿄라든지 오사카 같은 도심지에는 소형 주택이 많아요. 그래서 거기는 뭐 1인 가구, 2인 가구 몰려 있고 오히려 지방으로 갈수록 대지가 넓고 건물이 넓은 우리하고 좀 상황이 좀 다르죠. 그러니까 아파트 중심으로 우리가 주거 문화가 만들어져 있어서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군요. 사실 미국이나 그 유럽 등 어떤 서구 사계 좀 통계적인 수치를 보면은 사실 1인 가구가 우리보다 비중이 높지만은 또 주거 공간은 우리보다 좀 넓어요. 넓지요. 그러니까 지금 1인 가구의 주거 면적이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제 무주택자의 규정을 정부가 60평방미터 이하의 5천에서 7천만 원 이하로 줄인다면 60평방미터 이하의 작은 10평, 15평짜리 단독주택은 없죠. 대부분 20평, 30평 되니까. 이 10평 이하나 뭐 5평 이런 소형 주택은 공동주택인 아파트나 또는 도시형 생활주택, 오피스텔에 있거든요. 다세대 주택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공동주택의 면적이 이제 도심지에 땅이 부족하다 보니까 적게 지어서 이런 수가 이제 늘어나는 건데 그런 수요가 바로 1, 2인 가구 수요다. 단독주택의 수요가 1, 2인 가구는 아니고요. 그렇군요. 우리나라는 지금 50% 이상이 이제 주거 문화가 공동주택인 아파트로 아파트 문화로 변하고 있습니다. 교수님, 그 부동산 시장 전체로 봤을 때는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아파트는 적은 평수 중심의 어떤 이제 수요가 더 많이 생길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조금 전에 이제 일본이나 유럽 사례, 미국 사례를 얘기해주면서 제가 든 생각이 그러면 지금의 이제 아파트 중심의 한국의 주거 문화가 조금 단독주택 쪽으로 옮겨갈 가능성은 없나요? 조금 장기적으로 볼 때는 변할 수 있다고 봐야 돼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지금 현재 89년도, 90년도에 입주한 그 일기 신도시들이 25년 가까이 됐습니다. 전부 이제 리모델링하거나 이제 주거 문화를 다시 그 새로운 환경으로 바꿔야 될 시기에 도래했고 2기 신도시 역시 이제 시간이 점점 지나면 점점 그럴 거란 말이에요. 근데 단독주택 같은 경우는 재개발 사업을 하기 이전에 보통 자기가 사는 집에 대해서 리모델링을 하거나 새로운 환경으로 바꿔서 삽니다. 많이 대부분 뭐 보일러를 바꾸듯이. 근데 이제 아파트 문화는 뭐 도배나 하지 그 이상은 안 건드리거든요. 단지 환경은 점점 열악해지죠. 그래서 향후에 뭐 미래를 예측하기는 참 어렵습니다만은 10년
10년, 20년 후에는 단독주택 문화가 주거 문화로서는 더 좋은 각광받는 그런 시대가 올 수도 있습니다. 예, 자, 교수님 제가 하나 궁금한 것이 지금 소형형 아파트, 중대형 아파트 그리고 단독주택 요 지금 사실 부동산 경기 안 좋은데 다 집값이 떨어지긴 했는데 그 떨어지는 추세에 차이가 좀 있을 것 같은데 그거를 좀 한번 짚어주시죠. 아무래도 공동주택이 그 아파트가 오히려 단독주택보다 많이 떨어졌죠. 그러니까 단독주택이 덜 떨어졌군요. 예. 그리고 이제 단독주택 같은 경우는 이제 토지의 한계도 있지만은 토지가 점점점 확대되면서 발전하면은 순수한 주거지역 이외에는 주상복합 건물을 짓거나 또는 뭐 1층에 슈퍼, 2층에 주택 짓듯이 이렇게 이제 점점점 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집가가 올라가거든요. 이게 수익성이 발생하니까. 순수한 단독주택은 그렇지 않지만은 도심지 주택들은 보통 이제 그런 쪽으로 많이 변하고 있고요. 이걸 우리가 이제 부동산에서 제가 분동 사는데 분당을 사는데 판교 주변에 보면 지금 말씀하신 그런 유형의 주택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렇죠. 용도 지역으로는 이제 우리가 일반 주거 지역이지만 일반 주거 지역이 이제 이행지라고 합니다. 부동산학에서 용도 지역이 변하는 겁니다. 이렇게 준주거 지역이나 상업 지역으로. 그러나 용도 지역이 변하는데 용도 지역은 변하지 않지만 이용 상태가 변하는 거죠. 이렇게 그런 지역이 향후에 수익성 부동산으로 개발할 여지가 있기 때문에 아파트보다는 좀 시간이 지나면 선호할 수도 있겠죠. 중대형 아파트가 단독주택보다는 좀 더 떨어졌고, 더 떨어졌죠. 더 떨어졌고 소형 아파트 같은 경우는 중대형보다는 좀 덜 오히려 올랐죠. 오른 적이 있죠. 그래서 중대형 아파트 같은 시세 경우 좀 살펴봐 주세요. 중대형 아파트 같은 경우는 뭐 지난번에도 한번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지금 가장 많이 떨어진 데가 이제 분당하고 용인입니다. 20%에서 25% 정도 떨어졌고요. 그다음에 이제 강남 지역도 한 15% 이상 떨어졌습니다. 물론 이제 공급이 없었거나 신규 아파트가 많이 없는 그 재건축이라든지 미래 가치가 있어서 가격이 덜 떨어진 적이 있어요. 부동산 자체는 항상 미래 가치가 포함된 현재 가치로 거래됩니다. 그래서 재개발 재건축 지역이 가격이 비싼 거죠. 서초 같은 경우는 한 5.9% 정도 떨어졌고요. 평형대로 보면은 중대형 평수는 아주 그 강남 지역의 고급 주택가를 제외한 지역은 뭐 거의 한 20% 가까이 떨어진 적이 많이 있고요. 심지어는 수도권 지역의 중소형 아파트와 중대형 아파트를 비교해 보면은 40% 차이가 납니다. 지금 김포라든지 인천 청라지구라든지 이런 지역은 뭐 중대형 아파트 한 40%까지 빠진 데도 있고요. 오히려 소형 아파트는 이렇게 1, 2인 가구가 늘어나면서 반전 현상이 생겨서 덜 떨어졌어요. 덜 떨어지고 오히려 오른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강남 지역이나 서울 지역의 서부권의 그 목동 지역이나 또는 강북권의 그 소형 아파트들은 오히려 10평, 20평 사이들은 전세 금액도 올랐고 부동산 가격도 오히려 강보합세를 유지하는 그런 지역들이 있습니다. 자, 교수님, 저 분당 지구의 그 주상복합 아파트들 앞으로 좀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문제입니다, 그거. 문제군요. 한동안 이제 그 강남 지역의 모 아파트가 상당히 인기를 끌고 보통 뭐 한 100평짜리가 뭐 60억, 70억씩 갔는데 이 주상복합을 생활하기는 편리하는데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많이 있어요, 사실은. 이 방송을 듣는 거기에 사시는 분들은 뭐 이제 문제가 되겠지만은 주상복합 아파트가 향후에는 그 좀 가격이 하락할 여지가 더 있습니다. 사용하기엔 편리하지만 단독으로 이용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제 분당 지역의 그 고속도로변에 쭉 따라가면서 상업지구에 주상복합을 지은 아파트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물론 이제 예전에는 상업지구에서 주거용 아파트를 질 수가 없었는데 이게 예전에 무슨 사건이 하나 있었죠. 무슨 게이트가 있어서 이제 짓게 됐는데 그런 지역이 이제 점점 선호도가 떨어지고 있어요. 사실 일본 같은 경우는 예를 들면은 일본의 도쿄에 그 재개발 사업을 했던 그 주상복합의 대표적인 게 바로 록봉기 힐스라고 있습니다. NHK 방송 옆에. 이런 것들이 분리해 있습니다. 상업용과 주거용이 분리해서 한 단지를 이루는데 우리는 한 단지 안에 있습니다. 한 건물 안에 있습니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평수는 넓은데 전용 면적은 줄죠. 아무래도 공유 면적이 많으니까. 그리고 사용하기 편리한데 여러 가지 그 관리비도 많이 나오고. 그러니까 이건 그 부동산 경기와 관계없이 앞으로도 계속 좀 하락할 우리나라에서는 것이다라고 아직까지 주상복합 건물은 그렇게 인기를 끌 수 있는 여건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 투자 관점에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팔고 옮겨야 되는지요? 그렇죠. 적정한 시기에 어느 쪽으로 옮기는 게 좋습니까? 글쎄 그렇게 직접 말씀드리면 대답하기 곤란한데요. 일단 주상복합 건물은 장기적으로 볼 때는 그렇게 인기를 끌지 못할 거라고 제가 내다보고 있습니다. 물론 그걸 또 좋아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있는데 지금 부동산 시장이 약간 침체된 시기에서 적정한 시기에 만약에 갈아탄다 그러면은 순수한 주거용 부동산으로 갈아타는 게 좋고요.
또 조금 미래를 내다본다면 신규 단지보다는 미래 가치가 있는 쪽으로 옮기는 게 좋습니다. 그 예가 이제 바로 일기 신도시들이 이제 장내 재건축, 리모델링이나 재건축을 많이 할 텐데요. 그럼 새로운 환경이 또 바뀌거든요. 예. 신규 단지가 아닐 바에 차라리 그런 쪽이 더 나을 수도 있죠. 예. 네. 자, 이제 좀 마무리할 시간이 된 것 같은데요, 교수님. 오늘 그래서 이제 중대형 아파트, 소형 아파트 이걸 네. 부귀어가면서 얘기를 했는데 뭐 좀 장기적으로 전망을 해주시죠. 금년도 뭐 말까지는 지속적으로 소형 아파트 선호 현상은 앞으로 지속될 것이라든가 뭐 이런 네네. 예. 금년도 말까지는 부동산 시장이 이제 취득세 그러니까 감면이나 양도세 면제 혜택이 있고 거기다가 또 이번에 그 금리 인하까지 있기 때문에 반짝 시장이 있지 않느냐. 이것을 계기로 해서 부동산 가격이 오르는 것보다는 거래 시장이 활성화되는 것을 기대해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내년 전반기 같은 경우는 이제 좀 암울합니다. 뭐 예. 어느 쪽이 정권을 잡을지 모르지만은 그런 이제 이런 시장이 이어진다 그러면은 어느 쪽이 정권을 잡더라도 초기에 부동산을 규제하진 않을 거라고 봐서 내년 하반기까지는 좀 이런 시장이 그냥 보합세로 이어가지 않겠나. 네. 그리고 기대를 한다면은 내년 하반기부터 좀 시장이 좋아질 걸 한번 기대해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명지대학교 부동산대학원의 권대중 교수와 함께요. 요즘 많이 이슈가 되고 있는 그 큰 집 사면 땅 치고 후회한다라는 내용 관련된 기사를 통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 내용 한번 살펴봤습니다. 오늘 출연 감사드립니다, 교수님. 감사합니다. 예. 네, 신용카드 관련된 소비자 분쟁과 피해가 요즘 급증하고 있습니다. 소비자들의 불만 내용을 살펴보면요. 눈 가리고 아웅이다. 소비자들을 위하는 것 같으면서 결국엔 카드사의 실속만 챙긴다 하는 내용으로 결국 기결되는 것 같습니다. 과연 문제는 어떤 문제가 또 있고 그에 대한 우리가 대응은 어떻게 해야 될지 오늘 전문가와 함께 한번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소비자 시민 모임 김재혁 회장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회장님? 네, 안녕하세요. 네. 요즘 뭐 신용카드가 주요 이제 결제 수단으로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국민 누구나 사용을 하고 있고요. 몇 개씩은 다 가지고 사용을 하고 있는데 네. 최근에 신용카드와 관련해서 소비자들의 좀 불만이 많이 제기되고 있는 것 같고요. 네. 때로는 뭐 이렇게 분쟁도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작년 상반기에 비해서 지금 민원 증가율이 최근에 들어서 한 40% 증가했다고 하는데 굉장히 많은 수치인데요. 네. 좀 내용 좀 살펴주시죠. 네. 저희 그 1372 소비자 상담센터라고 해서 예. 우리 소비자 단체에 들어오는 신용카드 상담의 건수도 보니까 2011년도에는 2092건이었지만 금년도에는 9월까지도 이미 4064건이 접수됐거든요. 예. 그래서 이렇게 많이 늘어났는데요. 이렇게 그 증가한 것에 그 보니까 이 민원이 가장 많은 그 회사가 이제 신한, KB, 뭐 삼성카드, 현대카드 이런 순서로 많이 드러나고 있는데 예. 그 신용카드 민원이 이렇게 계속해서 그 이제 발생하고 있는 그 예를 좀 보니까 네, 사례를 좀 들어주시죠. 네. 지금 현재 그 예를 들어서 본인도 모르게 신용카드가 발급돼서 그 연회비가 청구되지 않는다고 했는데 연회비가 청구되는 등 아주 부당하게 본인도 모르게 신용카드가 발급되는 사례도 있고요? 네, 그런 것이 이제 네, 그 올해 9월까지도 783건이 들어서 이제 크게 신용카드 시장이 과열되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었고요. 아니 본인도 모르게 신용카드가 발급되면 그럼 다른 사람이 신용카드를 발급한 건가요? 아니면 카드 회사에서 그냥 카드 회사에서 예. 이제 그렇게 하는 거죠. 그다음에 예. 두 번째는 신용카드 할인 혜택이 축소되거나 할인 혜택을 받기 위한 요건이 엄격해져서 그 엄격해지는 등 약관 변경에 관한 불만이 예. 올해 그 9월 달에 이미 211건이 접수돼서 소비자 불만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네. 또 세 번째는 정확한 설명 없이 선 포인트 결제로 물건을 구매케 해서 소비자가 피해 보는 사건에도 지금 2012년 9월까지 195건이 그 접수됐고요. 이런 그 여러 가지 종류별로 이런 그 소비자 피해가 있는데요. 예를 들면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신용카드 발급을 받은 바가 없는데 비즈카드에서 발급이 돼서 예. 이 액수가 인출이 돼서 항의를 했더니 나중에 사과를 하고 도로 돌려주는 경우도 있었고 또 연회비가 1만 원 카드를 신청했는데 2만 원 카드로 발급을 해서 항의를 했더니 실적 때문에 신청인이 작성한 서류를 고쳤다고 하고 나중에 뭐 고쳐주겠다 이런 경우도 있었고요. 예. 또 무슨 이 할인되지 않아서 확인해 보니까
30만 원 이상이 돼야지 되고 영화관은 안 되고 그렇죠. 또 뭐 이런 식으로 막 바꿔가지고 할인이 된다고 약간이. 하는데 사실 들여다보면 그 조건이 있고 그 조건은 제대로 설명이 되어지지 못하는 경우가 많고요. 네, 그렇습니다. 예. 네, 지금 그렇기 때문에 이제 불안전 판매로 인해서 피해를 본 고객이 많이 있는데요. 그래서 보니까 지금 제가 좀 통계를 보니까요. 불안전 판매에 의한 그러한 사용자들의 불만이 네. 가장 큰 것 같은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금감원에서 카드사들에게 네. 카드를 발급하고 판매를 할 때 설명을 충실하게 하라라고 이제 요구를 하고 권고를 하는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잘 지켜지지 않죠. 네, 그렇게 이제 공고를 하고 있지만 실제 이제 카드 회사 쪽에서는 그렇게 제대로 되고 있지가 않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여기서 또 문제는 카드사하고 고객이 이제 서로 분쟁이 있게 되면 이 분쟁을 어디서 해결해 주지를 못하고 예. 법적인 판단을 받아야지 된다고 하니까 사실은 이제 그런 측면에서 보면 소비자가 일일이 법적으로 이것을 소송을 하고 하기는 굉장히 어렵다. 힘들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불안전 판매에 대한 금감원의 규제를 강화해야지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신용카드 시장이 과열됐기 때문에 부당한 모객행위에 놓치지 않도록 사실은 좀 철저하게 관리 제재가 필요하고요. 예, 아무리 규제를 가지고 철저하게 관리 감독을 한다 해도 또 그것들을 피해서 또 카드가 판매될 수도 있고 발급될 수 있으니까 아무래도 사용자들이 좀 꼼꼼히 챙겨봐야 할 텐데요. 네, 그렇습니다. 사용자들이 이제 카드를 신청할 때서부터 예. 그다음에 여러 가지 혜택이 있다 뭐 이런 것까지 꼼꼼하게 약관을 다 읽어보고 근데 또 참 설명만 들어서는 안 될 것 카드사별로 같습니다. 그리고 카드사의 제품별로 이렇게 자세한 내용을 비교 분석해보기가 참 쉽지가 않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걸 네. 어떻게 좀 정리해가지고 이렇게 제대로 사용자들이 관련된 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좀 정리해서 이렇게 제공하는 그런 사이트 같은 건 좀 없습니까? 그런 사이트가 지금 현재로서는 저는 못 찾아봤는데 아마 예.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사실은 이제 금감원이라든지 또 이런 신용카드 사회 협회라든지 아니면 소비자단체라든지 정부 쪽에서 이런 그것을 좀 비교를 해주면 예. 좋을 것 같고요. 네. 저희 소비자단체 같은 경우는 이런 불만들이 많이 들어오는 것을 사례를 물어보면 예. 또 소비자들한테 자세하게 알려주니까 예. 좀 정보를 많이 알고 예. 무슨 문제가 있는가를 좀 아시고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우리 사용자들이 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사이트라든가 어떤 앱이라든가 이런 게 좀 만들어져 가지고 우리가 카드를 발급받을 때 우리가 챙겨야 될 내용 그리고 네. 카드사별로 카드사의 제품을 좀 비교 분석할 수 있는 그런 게 좀 만들어졌으면 좋겠고요. 네. 오늘 시간이 없어서 말씀은 다 못 드립니다만은 최근 카드 해외에서 사용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해외 카드 수수료 네. 그게 1,000억이 넘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최근에 와서 인기를 끌고 있는 기프트 카드 네. 낙전 수입으로도 카드사들이 또 한 150억 원 가까이를 챙겼습니다. 네. 이런저런 여러 가지 불만들이 카드 관련해서 네. 있는데 낙전 소비자 수입도 있고요. 입장을 대변해서요. 지금 한 1분도 안 남았는데 마지막으로 좀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으면 좀 해주시죠. 네, 지금 현재 이제 카드하고 관련해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여기에 예. 대해서는 지금 이 소비자단체 쪽에서는 이것에 대한 문제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만 정부에서 이것을 막기 위한 그런 장치를 제대로 못 만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결국은 이제 이번에 국감에서 얘기가 됐습니다만은 지금 신용카드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국회를 비롯해서 정부에서 좀 대책을 내야지 될 것 같고요. 예.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소비자가 스스로 이러한 문제가 일어나지 않도록 꼼꼼하게 챙기는 것이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지나치게 또 과열되는 신용카드 시장 조금 이렇게 잘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제도 마련되길 바라고요. 그런 규제들이 또 잘 지켜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아침에 전화 연결 감사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네, 제가 큐시트를 옆에다 치워버리는 바람에 말씀을 못 드렸는데 소비자 시민 모임의 김재혁 회장님 오늘 전화 연결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자, 이제 마칠 시간이네요. 어제 반짝 추위로 고생하신 분들 많으시죠? 오늘은 예년 기온을 조금 회복하면서 완연한 가을 날씨가 주말까지 이어진다고 합니다. 마지막 가을 정치 만끽하는 주말 보내시기 바랍니다. 지금 근교에 단풍도 굉장히 좋은 것 같고요. 다들 좋은 시간 보내시고 저는 월요일 아침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